네,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이낙연 대 김부겸 이렇게 양자 구도로 치러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전격적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박주민 최고위원을 바로 연결해서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갑자기 전격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고민이 많으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2주 정도 넘는 기간을 좀 고민을 해왔어요. 해왔고 사실 이제 어제 출마 선언을 했지만 이제 출마 선언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네. 그제 밤까지 결정을 문의로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와중에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깜짝 출마 선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하신 게 한 2주 전쯤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네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두 분 이미 이제 출마 선언하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네. 또 두 분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안정적으로 치러지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당 안팎에 좀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네. 또 전당대회 자체가 활력이 없다, 활기가 없다, 또 당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요. 예.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제 자신이 갖고 있는 당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좀 더 당대표 출마 그리고 이후에 당대표가 당선된다면 뭐 좀 펼쳐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뭐 세간의 관심이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예를 들어서 당내 유력 인사의 어떤 출마 권유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뭐 출마 권유를 유력 인사분이 하셨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없고 오히려 이제 초선 의원들 그리고 재선 의원들 중에 일부가 좀 출마를 권유한 것은 있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출마를 권유를 했다. 네. 어제 그 의원님의 그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이제 감성이라든지 감수성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러면 초재선 의원들의 권유 그리고 내지 문제의식의 바탕에 이낙연 의원이나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민감한 어떤 감수성을 반영하기에는 좀 약간 올드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요. 예. 당이 이제 그 176석을 가지게 되면서 몸집이 커졌지 않습니까? 네. 이 몸집이 커진 게 이제 무거워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거대한 규모를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넓게 움직이면서 국민들과 교감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대화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굉장히 당이 활력 넘치고 좀 활기차야 되고 또 발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데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적합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아마 그런 취지에서 권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론의 분석법을 가지고 좀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권리당원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난 2년 전 최고위원 경선 때 이제 의원님이 1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때 이른바 어떤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이런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당내 친문, 비문 구분이 없어진 지는 오래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낙연 의원님, 김부겸 의원님이 비문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문 세력의 어떤 지지가 있을 것이다. 뭐 그것을 뭐 겨냥하고 나온 것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확인차 그러면 올드 대 뉴의 대결 구도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그러면 이 대결 구도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당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또 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련된 어떤 정책적 승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낼 생각이고요. 당원분들도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셨던데요. 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현황과 그 관련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첫째 젠더 감수성도 이제 그 언급을 하셨던 데에는 예를 들어서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든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경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당 지도부나 당 내에서의 어떤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식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하는 얘기냐,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젠더 감수성에 좀 더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단순히 어떤 부수적인 가치로 저는 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어제 이제 출마 선언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가치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젠더 감수성뿐만 아니라 뭐 노동이나 안전의 가치 이런 것들도 기존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언론이 많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피해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민주당에서 쓰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이 있었고 뒤에 민주당도 그러니까 그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례 자체가 민주당의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 사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에 썼었던 부분은 그 당원 당규에 제가 이제 알기로 아마 피해 호소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원 당규예요? 당의 어떤 규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큰 문제의식 없이 이제 그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피해자 중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집중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점은 그러면 그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로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으로 가다 보면 젠더 감수성을 더욱더 어떤 그 높여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실천이 되어야 된다면 후보를 안 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귀착돼야 된다라는 그 논리적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입장이?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공당으로서 당의 규정에 보면은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이 규정을 지킴으로써 국민분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산과 서울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유권자 거의 1,500만 명 되시거든요. 이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음으로써 책임지는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또 그 선택을 받음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공당의 모습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이제 국민분들 그리고 당원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듣고 결정을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무조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거돈 부산시장 문제가 불거진 직후에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시장 그 후보를 안 내는 게 당원의 어떤 그러니까 명시된 규정에 맞는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의원님? 네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는데 신중해야 된다 또는 후보를 내는 걸 뭐 하여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출마 선언 이후에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말을 뒤집는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 뭐 그런 비판은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 다만 서울시장까지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는 이 상황은 이전과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본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바로 그 부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두고 어떤 정책 해석이 나오고 있냐면 당대표 경선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려고 하는 의사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금 해석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좀 명시적으로 네, 말씀을 좀 주시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많긴 많은데요. 네.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만류했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이제 이강구도로 짜여진 상황에서 네가 후보로 나오면 그나마 네가 갖고 있었던 뭐 잠재력 또는 정치적 자산을 다 잃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셈법으로는 그렇게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은 그래서 제가 무슨 서울시장 출마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염두를 두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대선 의원들의 좀 설득들이 있었고 또 제 나름대로 당이 지금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장에 대한 그 보궐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확인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네네네. 차기 지도부에서 보궐선거 후보를 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당원이라든지 국민들의 선택지 하나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그게 분명히 쟁점이 될 겁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이제 아마 얘기가 될 겁니다. 각자의 견해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계속 들어올 테니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후보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최고위원이셨잖아요. 최고위원이시고 당 최고 지도부인데 요 문제를 좀 여쭤요. 행정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 어떤 민심 이반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 당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분권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수도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해왔었고요.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이야기지 단순히 지금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